친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간을 떼어내도 된다는 서류에 자기 이름을 몰래 올려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지은호는 30해 동안 꿈꿔왔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병원 상담실에서였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예. 예전에 기증자로 등록되셨던 분이시군요. 지은호는 멍해졌어요. 제가요? 자기 입으로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사가 당연하다는 듯 설명을 이어갑니다. 보호자분이 동의하셨고 예비 공여자로 먼저 등록해 두셨더라고요. 정식 수술 동의는 아직 아니지만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안아주던 그 사람, 이제 와서는 친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는 더 듣지 못하고 상담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내 다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내 허락도 없이 벌써 준비를 해둔 거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에서였어요. 은호야, 엄마는 그냥 느낌이 안 좋다. 정순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지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같이 있어준 엄마가 하는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랬어요. 그래도 내 친엄만데 설마. 하지만 정순이의 표정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장사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엄마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 그 여자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했어. 처음 만났던 날 지하철 안에서 휘청이던 여자를 붙잡아 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혈당이라고 손이 덜덜 떨리던 그 얼굴. 그때만 해도 지은호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연히 사람 하나 살렸다고 괜히 뿌듯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게 다 너무 계산된 친절처럼 보였어. 정순이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엄마였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지은호를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피가 이어졌다고 다 가족은 아니야. 은호야, 널 어떻게 키워왔는지 아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그 여자 널 찾아온 이유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봐.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히면서 그동안 기적이라고만 믿었던 일들이 하나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고성희와의 첫 만남. 지은호는 그날을 아직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이었는데요. 어두운 새 코트를 입은 여자가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둘러서기만 했고 지은호만 얼떨결에 그녀를 붙잡아 안쳤죠.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탕을 건네주고 물을 사다 주는 동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름, 직업, 어느 쪽에서 일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며칠 뒤 새로운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그 의뢰인이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실려나갈 뻔했던 그 사람 고성희.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다 인연 아니겠냐? 그 말이 그때는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타는 시간도 내리는 역도 똑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지은호보다 한 발 앞에서 내리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 시간을 맞춰놓은 것처럼요. 인테리어 의뢰도 그랬어요. 지은호가 맡기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알아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굳이 너 이름을 집어서 물어보더라.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땐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조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건 DNA 검사 얘기였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입양 사실을 중학교 때 알았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누구 아이일까라는 질문을 속으로만 수천 번 했는데요. 막상 친모를 만나고 나니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낸 건 고성희였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 혹시 모르잖아. 엄마 마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은호는 감동했었습니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나를 진짜 찾고 싶어 했구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유전자 일치율이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정말 제 친엄마 맞아요? 그때 고성희가 해준 말, 미안하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원망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하지만 정순이의 느낌이 이상하다는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기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인테리어 현장이었어요. 고성이가 운영하는 아트 스페이스. 정식 오픈을 반년 넘게 미루고 있던 그 공간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고성이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내가 가장 예쁘게 만들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계속 이유 없이 미뤄졌어요. 누수 공사, 방수 문제, 구조 변경. 늘 새로운 이유가 붙었고 일정은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정순이의 말을 들은 뒤 지은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붙잡아두기 위한 핑계였을까? 그래서 열쇠를 들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문 앞에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쇠가 맞지 않았어요. 처음 받은 키를 문에 넣어 돌려봤는데 툭 걸리면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세게 돌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쇠를 바꿨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언제든 와서 확인해봐. 웃으면서 키를 내밀던 고성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지은호는 바로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 임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 그 건물요? 6개월 단기 임대였는데요. 지난달에 계약 끝났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랑 새로 계약 들어갔어요. 6개월. 애초에 길게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 장기 프로젝트라고 오랫동안 함께 만들 거라고 예술가들의 공간을 꾸미고 싶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던 말들이 한순간에 다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붙잡아 둘 기간만 계산해 둔 거구나. 지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부동산 문을 나와 몇 걸음 못 가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도 막상 다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대학교 선배.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켠을 뒤흔드는 사람. 이지혁이었습니다. 말했잖아.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전화로 상황을 들은 이지혁은 바로 지은호를 찾아왔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지은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나 그냥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저혈당 사건, 인테리어 의뢰, DNA 검사, 열쇠가 바뀐 아트 스페이스, 그리고 6개월짜리 임대 계약 사실까지요. 이지혁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지만요. 은호야. 한참 침묵 끝에 이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내가 미쳐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숫자랑 날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둘은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극안이식 병동으로요. 병원 상담실에서 기존 공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것도 그때였어요. 반년 전에 다른 기증자분이 계셨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동의를 철회하셨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전, 바로 그 즈음에 고성이가 지하철에서 쓰러졌고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왔고 DNA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새 공여자를 찾고 있었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요.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존 기증자가 빠져나간 시점이랑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시점이 똑같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딱 들어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상담실을 나온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야 겨우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날의 핵심이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굽이 타일을 찍는 소리, 익숙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고성희였습니다. 이사장님, 그래도 본인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낮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실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고성희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동의서야 만들어내면 되지. 서류 몇 장 갖고 장난치는 거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은호의 손이 세면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 울렸어요. 그래도 환자 보호자가 알게 되면 문제가. 어차피 입양해서 데려온 애야. 고성희의 말투에는 단 일지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겠어? 그 애 하나 없어져도 뉴스에 나지도 않아. 우진이가 살아남는 게 이 집안에선 전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마음속에 그려온 엄마라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아플 때 따뜻하게 이마를 짚어줄 것 같은 사람,
늦게 들어가도 고생했다라고 먼저 말해줄 것 같은 사람. 그 그림이 한 문장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입양해서 데려온 애 하나쯤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게 친엄마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아주 작은 진동이 주머니에서 울렸습니다. 휴대폰. 이지혁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은호야 어디야?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평소였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알림인데 고요한 화장실 안에서는 그 진동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소리 안 났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구두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아주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요 안에 계신 분? 고성희의 손이 문을 두드리려는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진 씨 수치가 또 올라갔어요. 바로 오셔야 합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돌아서면서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닥이 그때는 오히려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배, 나 화장실 안에 있어요. 제발 데리러 와주세요. 보내고 나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온몸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호야. 익숙한 목소리 이지혁이었습니다. 칸 문이 열리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지은호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선배. 그 한마디를 겨우 꺼내는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말끝이 떨렸어요. 그 사람, 내 얘기를 그냥 입양해서 데려온 애 하나 정도 없어져도 괜찮다고. 이지혁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지은호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아니, 하나도 안 괜찮은 거 알아. 근데 은호야, 이제 내가 혼자 버텨야 하는 싸움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지켜볼게. 내가 원하면 끝까지 같이 싸워줄게.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정순이. 오랜만에 세 식구가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순이는 딸의 얘기를 다 들은 뒤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내 딸 건드린 여자 엄마가 가만 안 둔다. 25년 동안 조용히 살기만 했던 엄마 입에서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요, 엄마. 이번에는 지은호가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그 사람들이 더 못하죠. 동의서 조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엔 누가 당할지 몰라요. 이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대 계약서, 공사 지연 내역, 병원 측 기록 다 모으자. 감정으로만 나가면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역할 분담이 정해졌어요.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는 회사 네트워크가 넓은 박성재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재단과 병원 행정 라인은 이지혁이 알고 있는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확인하기로 했고요. 정순이는 자신의 식당에 드나드는 각종 사람들 입을 통해 재단 쪽 소문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흔들리는 꼭두각시는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판을 뒤집기 시작하는 쪽으로 지은호가 걸음을 옮긴 거예요. 한편 고성희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살려야 해.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아들의 노란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가난 속에서 발버둥 치던 과거, 첫 남편의 죽음, 신분 상승의 기회, 인생에서 선택지를 찢어가며 올라왔다고 믿는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리 큰 단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양 보내야 했던 아이 하나, 거래처 하나, 정리해야 할 건물 하나, 고성희에겐 그게 모두 비슷한 무게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그녀가 계산에 넣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입양된 딸에게는 이미 다른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지켜줄 준비가 된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한 남자. 지금 지은호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낳아놓고 버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입양해서 키워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30해 동안 몰랐던 내 편이 누구인지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칼날이 날아오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묻고 싶어요. 왜 버렸는지, 왜 다시 찾아왔는지, 왜 제 인생을 마음대로 계산했는지. 지은호는 거울 앞에서 눈이 부어오른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닮은 사람을 찾아 헤매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버린 쪽이 두려워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모릅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나눈 모든 대화가 입양된 딸의 가슴에 그대로 새겨졌다는 걸요. 동의서를 꾸며 내겠다는 계획이 이미 들켰다는 것도, 애 하나쯤 사라져도 된다는 그 잔인한 말이 곧 자신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도요. 지금까지는 지은호가 버티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뒤집힙니다. 버림받은 딸이 칼을 쥐었고요. 25년 키운 엄마가 방패를 들었고 절대 연애는 안 한다던 비혼주의자 선배가 그 두 사람 옆에서 끝까지 서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정순이가 첫 반격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고성이가 자기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쉽겠죠. 이 전쟁은 지금부터가 진짜니까요.